자, 페이지 14쪽, 15쪽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합물의 조성까지 아마 내용들을 좀 훑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화합물의 조성 부분에서는 그 성분 원소의 확인 방법 두 가지, 불꽃 반응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불꽃 반응색은 꼭 외워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불꽃 반응은 항상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좀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5쪽을 보시면은요,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에 관련된 실험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 확인해서 불꽃 반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들을 예를 들어서 니크롬선이나 또는 백금선에 묻힌 다음에 겉불꽃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성분 원소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몇 종류의 금속 원소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같이 함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일 밑에 보면은 사이언스 디저트의 연료의 성분 원소 확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화석 연료들,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주 성분이 결과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소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물을 각각 연소 생성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 또는 뭐 수증기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언스 디저트에 거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어떤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이산화탄소나 물의 확인 방법은 이미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는 주로 석회수에 집어넣어서, 그죠?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각각 물을 묻혀보면은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석회수가 나온다면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구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나오면은 내부에서 물이 생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바로 이 석회수예요. 석회수.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진다 라는 사실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지 그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회수도 하나의 수용액이죠. 그지? 석회수는 무슨 수용액이죠? 석회수 무슨 수용액? 무슨 수용액이야? 염화나트륨? 그건 소금물이잖아. 그지? 네.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수산화칼슘 수용액. 오케이? 그러면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제? 지금 보고 있는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뿌옇게 흐려지는지, 그것을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습니다. 석회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수산화칼슘 수용액. 근데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됐을 때 수용액에는 물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무극성 기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눴을 때 like dissolve like라고 하는 말처럼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는 뜻인데,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예요. 하지만 그나마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그런 기체죠.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석회수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반응 물질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보면은 이 수산화칼슘은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산화 이온이 뭐야? 바로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잖아. 맞지?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지죠? H2CO3 탄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탄산은 뭡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거든. 그럼 뭐야? 산성이지. 그지?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각각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이 함께 반응한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반응? 탄성과 염기성 반응하는 건 무슨 반응? 중화 반응. 맞죠? 즉 석회수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갈 때 1차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인즉슨 물이 생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런데 물이 생성돼서 뿌옇게 흐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때 요 수산화칼슘과 탄산, 이 물질 두 개가 중화 반응을 거치면서 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할 때 보면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고, 이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염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물 분자가 형성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각각 탄산에서 나오는 탄산이온, 그리고 수산화칼슘에서 나오는 칼슘이온이 반응을 해서 CaCO3 탄산칼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염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탄산칼슘의 이 염이 불용성염이라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물에 녹아들어가지 않는 고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 녀석들이 앙금으로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앙금이 생성되면서 흩뿌러지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것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 그러니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만들어졌던 앙금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의 석회수의 위쪽 부분은 맑아지고요, 아랫부분만 앙금이 쌓이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반응까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능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단원마다 그 단원에 해당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 단원까지 연결해서 문제들이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의 확인 방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확인하기 위해 석회수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썼다, 이런 내용과 함께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났을 때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 또는 중화 반응, 이런 내용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산화 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화 반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는 산화수 적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해보면은 산화수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은 아니지만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다. 그리고 뭐까지? 앙금 생성 반응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폭넓게 내용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페이지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쪽으로 넘어가시면 화학식의 결정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분자식이 있고요, 실험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고, 구조식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화학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각각의 식들은 모두 다 같은 물질을 표현할 때 각각 표현하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때 분자식은요, 예를 들어 분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물질의 구성 원소와 그 종류 그리고 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식초의 재료로 쓰는 아세트산 같은 거 있죠? 그 아세트산 같은 물질을 분자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C2H4O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세트산이에요. 그런데 실험식은 그 구성 원소의 종류와 함께 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들은 적어줘야 됩니다. C, H, O 적어줘야죠.
그런데 이때 분자식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개수를 정확하게 2개, 4개, 2개로 표현을 해줬지만 이때 실험식은 둘, 넷, 둘을 가장 간단한 정수화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1대 2대 1이 돼버리면은 1은 생략 그리고 수소액 2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실험식이죠. 그 말은 분자식과 실험식의 관계는 분자식을 실험식으로 바꿀 때는 결과적으로 n분의 1을 곱해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꿀 때는 거기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현재 아세트산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아세트산의 화학식을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적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화학식을 봤을 때는 CH3COOH라고 적는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시성식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중학교 때부터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식초의 주재료가 되는 아세트산 해놓고 이렇게 쭉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 식을 딱 보면은 선생님 왜 식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탄소 따로 적고 수소 4개 있는데 왜 3개 적고 따로 하나 적고 O는 또 왜 따로 적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만약 중학교를 학생들이 만약 그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선생님들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외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식이 바로 결과적으로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성질을 보여주는 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학1에서 실제로 이런 시성식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학1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시성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세트산을 이렇게 적는 이유가 뒤쪽에 COOH라고 이것을 적어줌으로써 얘네들이 산성 물질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아세트산은 하나의 산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름까지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식이 시성식입니다. 됐니? 그러나서 마지막 구조식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분자 구조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분자의 모형을 결합선으로 표현한 것을 구조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아세트산의 구조식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식들은 4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다뤄보는 것은 바로 요 분자식 그리고 요 실험식이죠. 맞죠? 앞서 이제 분자식과 실험식을 이렇게 아세트산은 적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분자거든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C6H12O6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실험식으로 바꾸면 CH2O라고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의 즉슨 뭐예요? 이때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실험식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분자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맞지? 그리고 사실 분자식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성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지? 혹시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우리가 무슨 종류라고 부르죠? 포도당과 같은 물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또는 엿당, 젖당 아니면 녹말,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모두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너 화학 말고 뭐 준비해? 생물이요. 너 생물에서 나오잖아 임마. 3대 영양소 중에 저거 포도당이 뭐야? 무슨 종류야? 탄수화물 아니 탄수화물? 지질. 에헤이 포도당 탄수화물이잖아. 맞지? 쟤네 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왜 탄수화물일까? 탄소? 탄소? 탄수화물이란 뜻. 왜 탄수화물일까? 탄소수소? 아니야. 포도당과 같은 또는 이제 엿당이나 녹말, 셀룰로스 뭐 이런 식의 물질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시성식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탄소와 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뭔 얘기일까요? C6H12O6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C 6개, H2O가
6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와 물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해서 탄수화물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엿당, 뭐 갈락토스, 과당, 녹말, 셀룰로스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탄수화물들인 거예요. 포도당의 구조식은 가끔 문제에 나오죠. 그랬을 때 굉장히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어찌됐건 구조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페이지 16쪽에서 이 화학식의 결정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 나와 있는 것, 분자식과 실험식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어요. 그죠? 분자식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구성원소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식. 그죠? 그리고 실험식은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꿀 때는 n을 곱해주게 되고요. 이때 분자식을 실험식으로 바꿀 때는 n분의 1을 곱해줌으로써 각각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실험식이 같아도 얼마를 곱하느냐에 따라 분자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를 한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90도씨 1기압에서 실험식이 같은 기체인 탄화수소 A와 B를 각각 13g씩 실린더에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16쪽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 다시 보기에서는요, 두 종류의 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기체와 B라고 하는 기체를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A와 B는 서로 분자식은 다른데 실험식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의 종류가 뭐라고요? 탄화수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A와 B는 둘 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네들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CX CA 여기 CB라고 할까? 그리고 B가 CC, CD라고 했을 때 A, B, CD가 얼마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실험식은 어떻다? 같다. 그지? 실험식은 두 개가 C, H, X 또는 Y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근데 둘 다 13g씩을 넣었어요. 둘 다 13g씩을 같은 질량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이때 탄소와 수소의 원자량은 하면서 일단 12와 1이라는 사실 당연히 가르쳐줬고,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조건에서 9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30리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 상태라고 부르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는 모든 기체의 1몰 부피는 얼마? 22.4리터에 해당을 하죠. 근데 지금 실험 조건은 0도씨 1기압이 아니니까 그걸 보여내 준 거잖아. 그래서 항상 가로치고 있는 내용들, 문제에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흘려보지 말고 꼭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9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가 아니고 몇 리터? 30리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 기체의 부피는 얼마? A 기체의 부피는 얼마? 5리터. 그리고 B 기체의 부피는 15리터. 그러면은 이것을 몰수로 환산을 하면은, 그지? 1몰이 30리터니까 5리터면은 몇 몰? 6분의 1몰.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얼마?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0.5몰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둘 다 몇 g씩 넣었다? 13g씩 넣었다. 그렇다면은 각각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1몰의 질량은 결과적으로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인 것? g을 붙인 것. 맞지? 여기 이제 화학식량에는 원자량 또는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3g이다. 그렇다면은 13g에다가 결과적으로 몇 배를 해주면 돼? 6배를 해주는 게 분자량이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몰 있을 때, 0.5몰 있을 때 13g이니까 분자량은 얼마다? 13 곱하기 2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가에서 A는 6분의 1몰이다. 지금 A 물어보고 있는 거죠? A는 5리터만큼 있기 때문에 6분의 1몰.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분자량은 A가 B의 3배이다. 이거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13 곱하기 2냐 13 곱하기 6이냐 몇 배? 3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럼 디귿에 나에서 B의 분자식은 C2H2이다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B는요, 지금 현재 B의 분자량이 얼마? 26이야. 맞지? 분자량이 26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각각 26만큼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몇 몰이 들어가 있다? 0.5몰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거든. 그런 상태에서 분자량이 26을 나타낸다. 얘가 지금 하나가 원자량이 12고 얘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26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되겠지. 맞지? 그럼 그 조건을 찾아봤을 때 결과적으로 탄소가 1개 있으면 수소가 몇 개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수소가. 탄소가 1개 있으면 수소가 몇 개 붙을 수가 있는 거니? 14개가 붙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일 C 하나에 H가 14개가 붙는다. 그러면은 탄소 하나가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밖에 안 돼. 그렇다면은 14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을 봐야겠죠. 탄소가 2개라면은 수소는 몇 개? 2개가 붙을 수가 있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탄소가 2개인데 수소를 2개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탄소끼리 몇 중 결합? 3중 결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탄소가 3개가 붙을 수 있나요? 안 되죠. 탄소가 3개 붙어버리면 36이 돼버리니까 아예 분자량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건이 불가능하다라면은 당연히 가능한 조건은 뭐밖에 없다? C2H2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페이지 17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식의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실험 장치를 리비 연소 분석 실험 장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작년에 고3 학생들 또는 이제 재수생, N수생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쭉 하면서 선생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들, 그러니까 6월이나 9월 같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10월, 10월도 풀었겠고, 수능도 풀었겠죠. 그리고 각 월별로 사설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그 문제들을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워요. 라고 했던 문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비 연소 분석 실험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 분석을 이용해서 실험식을 결정하는 이 실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평가원이든 사설 모의고사든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 알겠니? 이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하니까 자주 나온 거겠지.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양식이 항상 동일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나 귀찮아했던 거예요. 알았어? 자, 어찌됐건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구성 원소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험식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페이지 17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조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 더 자세한 그림 같은 것들이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자, 보면은 시료를 넣어두는 용기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시료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지금 현재 또다시 2개의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관에는 지금 현재 물질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첫 번째 관에는 뭐가 채워져 있죠? CA, Cl2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관에는 NaOH 또는 가끔 문제마다 KOH, 수산화칼륨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건조된 공기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건조된 공기, 산소를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소분석 실험 장치로 우리가 확인하는 물질은요, 보통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탄소나 수소, 그리고 산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만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연소분석 실험 장치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든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든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연소 생성물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뭐하고 뭐?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H2, 물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산화탄소와 물이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바로 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그림을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이때 저 시료를 넣어둔 통 앞쪽에다가 또 다른 관을 하나 연결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건조제를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건조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기를 불어넣는데 이 공기가 요 건조제가 들어가 있는 통을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건조 공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건조 공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뭘 제거했다? 그렇죠. 수증기를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건조제가 들어있다는 것부터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료가 담겨있는 통에는 또 다른 물질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물질 하나 더 집어넣어 주는데, 그때 이제 보통 넣어주는 물질이 바로 CuO, 오케이? 산화구리2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알겠지? 이 물질은 검은색 물질입니다. 검은색 물질. 쉽게 말해서 이제 구리가 녹슬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알겠니?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때 이제 연소분석 실험 장치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거 염화칼슘관이 채워져 있는 관. 이 염화칼슘관이 채워져 있는 관은요, 지금 이제 이 내부에서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됐을 때 무엇을 흡수하는 것? 바로 수증기를 흡수하는 거죠. 그죠? 이때 염화칼슘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다가 염화칼슘관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염화칼슘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들어가 있는 관에서는 뭐가 흡수된다? CO2,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쪽에 건조제가 들어가 있는 통을 하나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건조제는 뭘 제거한다? 수증기를 제거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물질은 뭐가 있다? CaCl2, 염화칼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일 요 두 개의 관에 이 염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을 넣을 때 둘의 위치를 바꿔서 수산화나트륨이 먼저, 염화칼슘이 나중에, 이렇게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산화나트륨을 먼저, 염화칼슘을 나중에. 그럼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수산화나트륨이 먼저 있고 염화칼슘이 나중에 있다. 그럼 어찌됐건 저 안에서 이거라 두 가지가 생성이 됐을 때 통과하는 과정에 앞에 수산화나트륨이 먼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되겠지. 그래서 수증기는 지나가서 염화칼슘관에 흡수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두 개의 관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일 수산화나트륨관을 앞에다가 설치를 해놓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건 맞아. 그런데 생각해봐. 왜 수산화나트륨관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될까 이거죠. 이산화탄소는 앞서 봤던 것처럼 물과 만나면은 산성물질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 넣어준 물질이 다 뭐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모두 다 강한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원리는 무슨 원리일까요? 이거 무슨 원리야? 중화반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화반응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흡수됐을 때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생성된과 동시에 항상 중화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열이 발생하지? 그러면은 그 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이 수용액이 담겨있는 관에서 결과적으로 물이, 수증기가 증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여기서 생성된 물과 함께 수산화나트륨관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또 발생한 수증기가 알았니? 합쳐져서 여기에다가 흡수가 돼버릴 거 아니니. 결과적으로 실험에 오차가 생겨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두 관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보세요. 건조제까지 들어가 있는 이 관까지 딱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이 관을 A, 요 관을 B, 요 관을 C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A와 B는 같은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딱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만일 B랑 C가 서로 바뀔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예 관에 물질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염화칼슘관과 수산화나트륨관의 위치를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왜 넣어놨을까요? 산화구리2. 요거는 왜 넣어놨을까? 자, 보자고요. 이 시료가 연소될 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소예요, 산소. 맞죠? 근데 요 산화구리2라고 하는 이 물질은 가열이 되면은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열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열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알았어? 열분해. 근데 이렇게 열분해가 일어나면은 구리와 산소 원자로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산소 원자도 시료가 연소되는데 일부 사용이 돼버려요. 알았어? 이해돼?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넣어놓느냐? 얘가 아까 무슨 색? 검은색이야. 그런데 이때 분해가 일어나서 구리가 만들어져 버리면요. 구리는 무슨 색을 띠고 있죠? 구릿빛.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산화구리가 각각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났을 때 산소 원자가 떨어지잖아. 근데 이 산소 원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시료가 산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막 분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없어요. 알았어?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시료를 이 안에서 연소를 하면서 완전히 끝까지 연소를 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언제 실험이 종료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산화구리2를 넣어주면은 이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검은색 구리가 계속해서 무슨 색으로 바뀔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동안에 시료가 다 연소가 됐어. 없어. 그러면 다시 구리가 다시 산화구리2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은 뭘까요? 붉은색이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반응이 종료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산화구리2를 넣어준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이 실험 장치로 우리가 각각 저 시료의 구성 원소들의 종류와 함께 그 다음 이 실험식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근데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두 가지 형태의 물질들만 확인하거든. 근데 이건 문제에서 보여줘. 항상 문제에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쓴다. 아니면은 탄소와 수소, 산소까지 이루어진 물질을 쓴다. 이렇게 가르쳐 줘 버리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종류는 알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실험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때 뭘 만든다? 실험식을 만든다라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질 흡수한 물과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가지고 저 안에서 실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질량 백분율이죠. 질량 백분율. 질량 백분율은 물질 속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죠. 그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질량 중에서 내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얼마지? 이게 질량 백분율이야. 맞죠? 근데 질량 백분율은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같은 물질이라면 질량비가 안 변합니다. 그죠? 질량 백분율이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H2O. 그럼 물이 1몰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물이 1몰 있다면은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맞지?
1몰 질량 얼마? 18g. 맞지? 그러면 이 18g 속에 과연 수소와 산소는 몇 g씩 들어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물이 1몰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수소는 몇 몰 나와? 수소는 2몰 나오지. 그리고 산소는 1몰 나오지. 그러면은 수소가 2몰이 나온다. 질량 얼마? 2g. 그리고 산소는 얼마 나온다? 16g. 그렇다면은 이때 수소의 질량 백분율은 하고 물어보면은 전체 물 18g 중에서 2g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소는 얼마? 18분의 2. 즉 9분의 1만큼의 질량 백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산소는 18분의 16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뭐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물의 질량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똑같이 2배로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질량 백분율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맞지? 그렇다면은 물에서 지금 현재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안에 있는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하고 물어보면은 얘가 1몰 있다? 분자량이 44조. 그러니까 44g 중에 탄소가 1몰 있으니까 12g이다. 몇 분의 몇? 44분의 1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특히 눈여겨서 보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죠. 앞서 이제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각각 염화칼슘간이 물을 흡수할 때 처음보다 증가한 질량만큼 물을 흡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증가한 질량, 물의 질량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바로 수소의 질량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수산화나트륨 간의 증가한 질량에서 이산화탄소의 전체 질량 중 뭐의 질량을 찾는다? 탄소의 질량을 찾는다. 맞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질량 백분율을 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18쪽 보세요. 18쪽 보시면은 탐구자료 살펴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시료 90mg을 그림과 같은 원소 분석 실험 장치에 넣고 가열하여 완전 연소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벌써 문제에서 시료가 C, H, O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 놓고 얘네들의 총 질량은 얼마다? 90mg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 증가한 질량들을 봤을 때 염화칼슘간이 얼마 증가했다? 얼마 증가했다? 54mg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수산화나트륨간이 132mg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요 증가한 질량 54mg이 뭐의 질량이다? 물의 질량이다. 그죠? 그리고 132mg이 누구의 질량이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그러면 각각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수소는 여기서 공급이 됐을 거고 탄소는 여기에서 공급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소의 질량은 얼마? 탄소의 질량은 얼마?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먼저 탄소의 질량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탄소의 질량.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32mg이 전체적인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니까 이때 탄소의 질량은 132mg에서 그지?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만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주면 되겠지. 얼마? 44분의 12. 그럼 몇 mg? 그렇죠. 36mg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뭐? 탄소 질량. 맞지? 탄소의 질량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소 질량 찾아봅시다. 수소 질량은 물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을 찾으면 되죠. 전체 54mg 중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9분의 1이잖아요. 18분의 2니까. 그럼 얼마다? 6mg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 그런데 이 물질은 탄소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가 36, 수소가 6을 차지하고 있다면 산소의 질량은 전체 90mg에서 탄소의 질량 36과 수소의 질량 6을 더해준 걸 빼주면 되겠죠. 얼마? 얼마? 48mg.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뭘 찾은 거야? 각각의 질량들만 찾았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 실험식.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화학식을 봤을 때 정말 그 물질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분자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연소분석 실험장치에서 실험식까지밖에 모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90mg 속에 이 시루에 해당하는 이 물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좀 전까지 이렇게 질량들을 찾았어요. 실제 질량들을. 그러면은 이때 36mg에 해당하는 탄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몰수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약각 수소나 산소도 몰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몰수를 찾는 방법은 몰수 N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 N분의 실제 질량 W 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질량은 그람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미리그램이니까 그람으로 실제로 바꿔줘야지만 실제 몰수를 알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미리그램을 다 그람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알겠지? 탄소의 몰수로 환산을 해보면 탄소의 몰수는 그지? 12분의 36이니까 3 나오겠네. 그 다음에 수소의 몰수는 1분의 6이니까 6몰 나오겠죠? 산소는 16분의 48이니까 얼마? 3몰.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그냥 다 몰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은, 예를 들어 90g 속에는, 그지? 미리그램이 아니라 90g 속에는 탄소가 3몰, 수소가 6몰, 산소가 3몰이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실제 몰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실제 몰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몰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에 탄소가 3개 붙어 있고 수소가 6개 붙어 있고 산소가 3개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질의 실험식은 지금 현재 탄소, 수소, 산소가 모두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데 전부 사용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탄소 3몰, 수소 6몰, 산소 3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지? 실험식은 뭐가 된다? CH2O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소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뭐까지 확인한다? 실험식까지만 확인한다. 알았니? 그러면 실험식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분자식으로 바꾸고 싶어. 분자식. 그러면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n의 정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분자량이죠. 그죠? 즉 분자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분자식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실험식 양까지는 확인할 수 있죠. 실험식 양. 그러니까 실험식 양을 굳이 계산해 본다면 12 더하기 16 더하기 2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40 나오지? 맞나? 12, 16, 30 나오는구나. 그죠? 실험식량이 30이야. 그러니까 실험식량까지는 확인했어. 근데 분자량을 모르면 분자식을 못 만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180이다. 이렇게 나와주면은 30에서 180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 6을 곱한다. 따라서 C6H12O6다. 이렇게 분자식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되었습니까?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자주 나와서 지겨울 정도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바뀌지도 않아요. 항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고 가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게 지금 현재 17쪽의 내용, 그리고 18쪽에 있는 내용까지, 19쪽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전부 정리를 해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